민주당 의원들의 밤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 지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 정부의 감사원 통계 조작 의혹까지 더해져 여야의 공방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김,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민주당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18일 차에 접어들었는데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글쎄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 몸 상태가 뭐 혈압부터 혈당, 기온, 체온까지 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돌아가면서 이 대표의 체온과 건강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이나 고문님들이 방문하셔서 일단은 이제는 좀 중단하셔라. 우리가 이어가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을 하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 결의를 하면서 이게 좀 장기화되는 국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단식을 시작할 때도 정확하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요. 총리 해임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정치 탄압에 가까운 검사 수사를 중지시키고 그런 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목소리는 그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총리 해임을 제기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주오는 그 기차처럼 진짜 강대강 충돌로 그냥 나아가고 있고 먼저 내리면은 이게 곧 지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서 단식 중단을 요구한다 하여 단식 중단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의식이 없다 해가지고 병원으로 입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 수순대로 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단식에 퇴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내놓은 안중행이 해임 건의안과 내각 총사퇴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과연 그걸 여당이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건 어떻게 그럼 풀어나가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죠. 이제 현 정부 여당 또 대통령께서 이 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미 세변의 장관 후보자 교체를 통해서 답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선 공방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단식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8일로 예상되는 검찰에 병합된 기소 구속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회에서 25일 정도 전후해서 표결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실질적으로 이제 몸 상태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단식을 이어갈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이 대표의 결단과 입장에 따라서는 좀 부분적으로 국면이 단식 국면에서 다른 어떤 말하자면 가결이라든지 체포영장 국면으로 옮겨갈 수 있는 계기인 것 같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메아리이기 때문에 이 대표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잘 겨우겨우 이제 견디시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불체포 특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이 이제 상정이 되면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 부결로 지금 이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결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지난 6월에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러한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은 과연 그 정당성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면은 실제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만큼 자신이 스스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네. 그래서 판사 앞에서 받았는데 영장이 나오지 않는 그게 아마 최고의 시나리오겠죠. 근데 그게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법 리스크가 그 단식의 한 요인이었다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부결되고 지금 재판도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까지 사법 리스크를 계속 지연시키게 되면 이제 내년 총선 국면으로 가면서 어쨌든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국무총리 해임 카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나 정부나 국무총리 해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단식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지금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부결되는 것까지 보고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대로 일단 누가 와서 단식을 만료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의식을 잃고 도저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단식이 끝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후자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결 쪽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수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수순이라는 생각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않거나 이것도 다 민주당한테는 부담 상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30명 정도만 들어가서 가결시키고 나오자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최고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혹은 뭐 민변 의원은 아예 처음부터 뭐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부터 또 뭐 공개적으로 부결시켜야 된다는 의견까지 다 치러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맡겨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민주당이 더 이상 방탄 또 더군다나 민주당 안에서 일어났던 의원들의 어떤 문제로 인한 어떤 그 당대표의 결단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시장 시절이나 도지사 시절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별도로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그대로 당이 다 받으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비명계의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뚜벅뚜벅 뭐 가결시키고 난 다음에 어쨌든 법적으로 뭐 투표를 해야 된다면 전체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가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당당히 말하자면 그 뭐 재판장에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를 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 격해졌거든요.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배후를 밝혀라 이렇게 말한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야말로 국기문란이다. 감사원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이 부동산 정책 27차례나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은 정말 그 아파트 가격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러한 기관이 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부동산원에 압박을 해가지고 통계를 소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통계의 방법을 바꿔가지고선 마치도 그만큼 오르지 않은 것처럼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감사원의 중간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과 발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제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소위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이렇게 되면 나 큰일 나니까 제발 이 숫자 좀 조정해 주세요. 뭐 이런 말도 했다는 둥, 아니면 부동산원 원장에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것에 대한 물증이 있느냐, 일방적인 진술이 아닌 대화 내용 녹취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의 4명의 정책실장 그리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 얼마만큼 책임을 질 것인가로 지금 이제 문제가 옮겨갈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 물적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정말 국기문란이 맞겠죠. 그러자 이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의법 조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땐 지금도 늘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지시사항이 내려오거나 그러면 열심히 기록하고 녹취해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네, 뭐 기본적으로 만약 이것이 실질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면 상당히 통계법 위반이고 또 직권남용이고 또 부동산원에 대한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면교사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통계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국가의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수많은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발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의라든지 상임위에서 장관이 일반 의원들과의 굉장히 그 민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50몇 프로 올랐는데 전현미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11% 올랐다.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지표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고, 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향적인 것으로 정권의 어떤 전체 이데올로기화 했다라는 문제점이 저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애소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발한 상태인데, 네. 근데 전혁기 권역위원장이라든지 지나치게 감사원이 정치화됐다. 지난번 전 정권의 감사원장이 바로 종래 지구당 대선 후보가 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에 국기문란이고, 앞으로 감사원이 정치화돼 있고 또 국방부가 정치화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새로운 정권이 누가 되든 방통이든 감사원이든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진다면 국민들만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이 통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데 이제 동의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감사원의 정치화. 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원이 이러한 어떤 잘못되고 왜곡된 그러한 어떤 국정과 관련해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고 또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정치화됐다라는 그런 그 볼멘 소리를 듣는 이유가, 지금 감사원이 살아있는 정부의 어떤 활동보다는 지난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뒤틀려져 있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런 통계와 관련해 가지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정권에 의해서 그것마저도 왜곡이 됐다면 그런 것은 바로잡고 가는 게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 하에서도 지금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감사원의 중립성, 그리고 감사원의 객관성, 이런 것을 높여주고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주장들 있잖아요. 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사원의 정치화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정부에서 무엇인가 조작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은 민주당한테는 또 하나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혹시 더 그래서 더 감사원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 또 과잉 대응 이런 것들은 상임위장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정말 국민 모두가 중립성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의 실정을 또 문제되는 것을 제대로 짚어내야 되는데 이미 어느 한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감사원이 계속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검판사들 그렇고 뭐 방통위도 그렇고 한쪽 라인에 다 줄 섰다가 정권에 따라서 힘이 바뀌는 뭐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가면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이었죠. 2차 개각을 단행했는데 어제는 퇴임 장관들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또 재임 중 성과를 언급하면서 윤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기도 했는데 뭐 국정 쇄신을 위한 인사지 경질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는 경질이죠.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이제 정권이 만들어지면은 장관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고 책임도 같이 지는데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장관이 이제 교체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백악관 같은 데서 그 장관과 함께 나와가지고 이 장관이 이런 기여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떠나보내는 것이 몹시 아쉽지만 뭐 이래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그 아름다운 미담에 가까운 그런 관행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 보여주지는 않지만 만찬을 통해서 격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그 여가부 장관도 그렇고 또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또 뭐 문화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뭐 누가 보더라도 제가 여기서 경질이 아니라 그래서 경질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달라라는 그런 어떤 그 격려 차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게 민주당이 뭐 발목을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가부 장관이 처음 임명할 때 여가부를 없애러 왔는데 뭐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계속 없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김행 그 여가부 장관 후보가 이제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 이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말하자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갈 때만 이게 여가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뭐 드라마틱하게 여가부를 빨리 없애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오히려 저는 불쌍한 것이 여가부 밑에 있는 청소년 부분입니다. 지금 본인은 이제 그 뭐 청소년 진흥원에서 뭐 장관 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청소년 정책이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보수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내팽개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끝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적임자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상병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실 어찌 보면 경질 아닌 경질인데 이건 굉장히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고 내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말하면 수사단의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이 만에 하나 말하자면 또 하나 어떤 다른 어떤 그 반정부 세력으로 돌아설 경우에 이건 굉장히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애써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마 이제 신임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뭐 후보자 청문회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하는 전례를 지난 정권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가 거의 지금 뭐 무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가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가부라든지 그 부처 중에
그 존재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존하는 부처인 만큼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지난번 잼버리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엑시시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여가부가 존치하고 있는 한 장관으로서 그 여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정부의 성공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상병 문제라든지 홍범도 장군 문제라든지 또 뭐 지금 지명된 인사의 그 과거의 중대장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일단 청문회에서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청문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야당이 청문회를 하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트릴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말은 목소리는 큰데 실제로 내용이 없는 청문회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질만큼 중요한 거는 정책 수행의 능력인데 실제로 청문회가 완전히 무슨 황색 저널리즘처럼 그런 쪽으로 자질이라는 미명하에 그 어떤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비난하는 비판이 아닌 비난하는 그런 청문회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야당도 지금 제대로 된 탄약을 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근데 뭐 지금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당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 지금 뭐 언론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과연 야당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네. 듣겠습니다. 빨리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문제를 정리하고 또 체포동의안 문제를 빨리 당에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정기국회와 국감을 또 청문회를 좀 더 성실하게 또 국민에게 저런 비판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제일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뭐 김남국 사태 등등을 해서 야당이 국민들에 있어서의 굉장히 B급 정도의 어떤 그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의 중단하는 그 결의가 오히려 더 청문회를 통해서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실력을 더 배정할 수 있도록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대표가 독립해야 될 시점에 본인이 드러누워 있어서 많은 당의 에너지를 지금 갉아먹고 있다. 그런 비판도 있다는 것을 좀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김,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